오늘은 20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 마츠오카 시냐 실종 사건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3대 미제 실종 사건 중 하나이죠. 마츠오카 시냐는 일본 이바라키현에 살았던 평범한 가정의 둘째였습니다. 사건 당시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죠. 사건은 외할머니 장례식 때문에 도쿠시마현 친척집에 머물다가 발생합니다. 1989년 3월 7일 아침 장례식 후 아버지, 시냐, 남동생은 집 근처를 산책하게 됩니다. 산책이 끝난 뒤에도 시냐군이 산책을 더 하자고 떼를 쓰자 아버지는 남동생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남동생을 넘겨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0초 남짓한 사이 시냐군이 사라집니다. 불과 20초 만에 현관 앞에 있던 아이가 사라지자 아버지는 시냐가 주변에 숨어 있거나 계단 아래 도로에 내려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20초 만에 이동을 해봐야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시냐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집 앞 계단은 높이가 27cm나 돼서 어린아이가 쉽게 이동하기도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결국 실종된 지 1시간 반 후 오전 10시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동네 주민을 비롯하여 경찰, 소방관, 기동대 100여 명이 수색을 나섰죠. 하지만 시냐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시냐군 가족이 머문 친척집은 산중턱에 위치하였으며 차도 사람도 드문 곳이었죠. 또 실종 당시 주변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 200명을 동원한 시냐군 수색이 다시 시작되고 동네와 산을 다 뒤졌지만 진전이 없었죠. 그런데 시냐군 가족이 이바라키현 집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 의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시냐군의 누나인 첫째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위문금을 전달하려고 한다며 마츠오카 가족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이바라키현 학부모가 친척집인 도쿠시마현 억양을 사용하고 자택도 아닌 친척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시냐군의 어머니는 확인차 해당 유치원에 알아봤는데 그런 아이는 애초에 없으며 위문금 모금 사실도 거짓어였다고 하죠. 발신자 신원은 끝내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처음으로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규모 수색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채 끝이 납니다. 이후 아버지는 시냐군을 찾기 위해 50회가 넘도록 방송에 출연하고 목격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목격 제보 중 중년 남성이 아이를 안고 차에 타는 걸 봤다고 한 사람이 있었지만 물증도 없었고 시간과 인물을 특정할 수 없었죠. 시냐군의 부모님은 수십 년이 지나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본인이 시냐군인 것 같다는 남성이 등장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아이다 류토이며 4~5살쯤 납치된 이후 17년간 어떤 중년 남성에게 감금당했었다고 말했죠. 2014년 범인의 부두제를 틈타 도망을 쳤다고 하였으며 일본의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29년 전 실종된 마츠야마 시냐군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남성의 생김새가 어릴 적 시냐군과 닮고 실종 시기와 나이도 비슷하여 더욱 관심을 끌었죠. 결국 도쿠시마 경찰이 나서서 DNA 감정을 진행하고 검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결과는 친자 불일치. 류토는 시냐군이 아니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류토군은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단서도 없으며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거기에 그치고 맙니다. 단서 하나 없는 미제 아동 실종 사건에서 언급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아이를 한 번에 낚아채갈 수 있으며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죠. 시냐군의 생사는 알 수 없지만 어딘가에 살아있길 빌어보면서 일본 3대 미제 아동 실종 사건 마츠오카 시냐군 이야기는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1991년 3월 15일 일본의 한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약 1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일본 3대 아동 실종 미제 사건으로 뽑히는 사건이죠. 유키의 아버지인 카모마에
요시유키는 판금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아침에 집에 와서 잤다가 저녁 6시에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했고 어머니 이치코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3월 15일 오후 2시 평소처럼 유키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퇴근한 아버지 요시유키는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죠. 유키가 소리를 내지 않았기에 요시유키는 막내딸이 돌아온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 어머니 이치코가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유키가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오후 3시 30분쯤 초등학교 6학년이던 유키의 작은 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유키는 집에 없었고 테이블에는 온기가 가시지 않은 코코아가 담긴 컵이 남겨져 있었죠. 오후 4시경 아버지 요시유키가 잠에서 깨고 유키가 집에 없었지만 가족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키는 평소에도 집에 왔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날도 그러려니 했지만 저녁이 되어 어머니 이치코와 유키의 큰언니가 귀가했을 때도 유키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그때서야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오후 8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 중 여러 가지 목격담을 듣게 되죠. 가장 많은 제보는 토미다역 근처에서 봤다는 내용이었지만 사건의 실체로 추정되는 제보는 유키가 집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하얀색 승용차의 운전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키의 가족들은 전단지를 만들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제보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협박 전화 대신 기분 나쁘게 아무 말도 않고 끊어버리는 전화만 걸려왔다고 합니다. 유키가 실종된 지 3년인 1994년 가족들 앞으로 이상한 내용의 편지가 하나 발송됩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카모마의 히데유키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마도 카모마의 요시유키로 써야 하는 걸 잘못 쓴 것으로 보였죠. 이름 실수는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심각한 것은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미유키 불쌍해. 엄마도 불쌍해. 아빠도 불쌍해. 이런 일을 한 것은 토미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가랑이를 갈라버릴 때는 목숨을 걸 거야. 이때가 여자가 제일 고귀한 시간이야. 이 기괴한 편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며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죠. 먼저 이 편지는 누가 밑에 울퉁불퉁한 것을 깔아두고 작성하였으며 서툰 글씨체로 썼다. 그리고 연필로 쓴 이후 볼펜으로 덧씌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절반 정도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죠. 편지에는 시적인 표현과 중의적인 표현도 많았으며 뒷문에 서다라는 표현은 매춘부가 된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하며 아사야는 야쿠자를 의미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매춘부 출신의 여자가 야쿠자에게 지시를 받아 유키를 유괴해서 야쿠자에게 넘겼는데 유키는 매춘부로 러시아에 팔려갔다는 내용이 되었죠. 이외에도 다른 편지가 오기도 하였는데 유키양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유키양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으며 또 다른 편지에는 유키양의 영혼을 방해하는 다른 영혼이 있다. 그래서 수사를 도울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2003년에 괴이한 전화가 걸려왔죠. 젊은 남자로 추정되는 목소리였으며 자신의 체격과 펀치 파마를 한 머리 모양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중 목격담 중 하나인 하얀색 승용차 운전자의 머리 모양과 같은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점은 그 당시 승용차 운전자의 인상착의는 언론에 공개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죠. 편지와 전화 한 통 이후 어떠한 중요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죠. 일본 3대 아동 미제 실종 사건, 카모마의 유키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1991년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7살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일본의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이시이마이 실종 사건입니다. 당시 집안에는 아버지 케니치와 어머니 요시코, 케니치의 부모님, 케니치와 조카와 남자친구 카즈야, 케니치 아들 2명, 실종된 마이와 마이의 친구 2명이 있었죠.
케니치의 부모님은 노래방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고 아버지 케니치는 아들 2명과 2층에서 자는 중이었으며 마이는 친구 2명과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요시코는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문이 철컥하는 소리가 들려 내려다보니 카즈야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1층으로 내려와 목욕 중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목욕을 마치고 남편과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가서 잠을 자죠. 다음 날 오전 2시 케니치의 부모님이 노래방에서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카즈야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케니치에게 알리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죠. 이후 오전 4시경 케니치가 일어나서 집안 사무실로 갔는데 2층 현관문도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전 5시경 마이의 친구들이 마이가 없어졌다고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지문이나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마이는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수색견을 이용해 수색한 결과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고 하죠. 이를 근거로 누군가 납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집 앞에서 보닛이 열린 흰색 차가 있었는데 다음날 사라지고 없어졌으며 차량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가장 의심이 가는 카즈아를 조사합니다. 카즈아는 당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하였으며 마이가 사라진 1시간 후인 오전 6기 30분경에 집으로 왔죠. 당시 전철 막차를 놓쳐 택시를 타고 갔지만 만나지 못해 전철 첫 차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조사 결과 카즈야를 태워준 택시기사가 나타나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수상해 보이는 건 엄마 요시코입니다. 당시 카즈야가 나가는 걸 목격하고 1층에서 목욕 중 누군가가 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남편과 아들 방에 가서 잠을 잤다는 게 너무 수상합니다. 누가 2층으로 올라갔는지 알 수도 없으며 현관문도 잠그지 않았으며 마이 방을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 마이는 부모님과 같이 잠을 자지만 그날만 친구들과 게스트룸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후 케니치는 카즈야의 행실이 평소 안 좋다는 점을 의심하여 뒤를 밟지만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죠. 결국 마이를 찾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야쿠자들이 사람을 사고 파는 경우도 있으며 매춘섬이라는 곳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하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